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의 가장 높은 마천루 꼭대기에 자리한 태하그룹의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을 상징했다. 바닥은 티끌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마저 정제된 교향곡의 일부처럼 들렸다. 천장은 하늘을 담아낸 듯 높았으며 중앙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이루어져 마치 별들의 군집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젊은 CEO 강민준이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냉철한 눈빛은 그가 가진 권력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막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임원들은 그의 주위에 도열하여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의 눈짓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임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고 효율과 결과만이 유일한 가치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며 세상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 제국의 완벽한 질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작고 초라한 인형 하나가 들어섰다. 달아빠진 운동화, 해진 옷차림, 그리고 얼굴에는 세상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어린 소녀였다. 소녀의 이름은 소라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천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세상 전부가 담겨 있었다. 소녀의 등장은 마치 흠없는 보석 위에 떨어진 작은 먼지처럼 즉시 주변의 모든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무시,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소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다. 예,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나가거라. 한 요원이 거친 목소리로 말하며 소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소라는 그 손을 피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민준이 서 있는 방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단단했으며 무언가 절박한 사연을 담고 있는 듯했다. 강민준은 그 소란을 불쾌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웬 거지 아이냐.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임원들은 모두 들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웃음을 머금었다. 저런 하찮은 존재가 감히 태하그룹의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려 하다니. 강민준에게 소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다름없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하며 빨리 처리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강민준의 곁에 서서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던 태하그룹의 창업주의자 살아있는 전설. 강태환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커헉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대리석 바닥으로 무너졌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완벽했던 제국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회장님 아버님 강민준의 외침과 임원들의 비명이 뒤섞이며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내 의료팀이 긴급히 달려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동원되었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는 손쓸 틈도 없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강민준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보안 요원들을 재빠르게 뿌리치고 쓰러진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비켜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소녀의 외침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주변의 혼란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낡은 비녀를 뽑아들었다. 강민주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저 애를 당장 끌어내 감히 내 아버지 몸에 손을 대려 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라는 비녀의 뾰족한 끝을 불에 살짝 달군 뒤 망설임 없이 강 회장의 가슴 중앙에 있는 특정 혈자리를 깊숙이 찔렀다. 그것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비전의 침술 기법이었다.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바늘처럼 가늘게 떨리던 강 회장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죽음의 빛이 드리워졌던 그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미약하게 남아 고동치기 시작했다. 소녀의 단 한 번의 침술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낸 것이다. 사내 의료팀 의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지아이라며 경멸했던 저 작은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냈다. 그의 이성과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부와 권력, 그가 신처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초라한 소녀의 낡은 비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희미하지만 안정된 숨소리를 확인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 소녀의 앞에 섰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을 뻔한 절망에 빠진 한 명의 나약한 아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단단했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태하그룹의 CEO 강민준이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소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항복이자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었다. 태하그룹이 소유한 VVIP 병동의 한가운데 위치한 특실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장비는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 로비에서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지금 이곳에는 인공적인 기계음과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차 한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였다. 그의 아버지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소라의 응급처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현대의학은 소녀의 낡은 비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라는 방 한쪽의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병원의 화려함과 소녀의 초라한 행사액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처언 주머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침묵이 강민준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저 작은 소녀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였다. 오랜 침묵 끝에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라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절박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아버지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감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 저 소녀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소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첩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던 만능 열쇠였다. 그는 수표 한 장을 찢어 소라 앞에 테이블 위로 밀었다. 백지 수표였다.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집이든 빌딩이든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주겠다. 그러니 아버지를 살려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자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에 가격이 있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소라는 테이블 위의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떠올랐다. 그 모습에 강민준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왜 그러지 돈이 부족한가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해. 당신네 돈은 받지 않아요. 마침내 소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돈에는 피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뭐라고 그가 되물었다. 그는 소녀가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그런 계산적인 속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강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구의 강민준을 압도했다. 당신은 활인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소녀가 물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소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럴 테죠.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밟고 지나온 것들의 이름 따위는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활인원 H월엔유엔 은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죠.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민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몇 년 전 태하그룹이 제약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국의 이름난 한의원과 약재상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할아버지는 활인원을 팔지 않으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러자 당신네들은 우리 약이 효과 없는 미신이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약재를 공급하던 상인들을 협박해서 거래를 끊게 만들었고,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죠. 소라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강민준의 얼굴은 굳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가 사용했던 정리 작업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을 그저 효율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만 보고받았을 뿐. 그 이면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활인원은 문을 닫았고 할아버지는 평생의 모든 것을 잃은 충격과 분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명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소라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강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가 경멸했던 소녀는 단순한 거지 아이가 아니었다. 태하그룹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왜 당신 돈을 받을 수 없는지, 내가 왜 당신 아버지를 선뜻 치료해 줄 수 없는지. 소라는 차갑게 말을 맺고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방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한 셈이었다. 강민준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에게 똑같은 절망을 안겨주었으니까.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자신감과 오만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백지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었던 종이 쪼가리가 이제는 더러운 죄의 증거처럼 보였다.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가문이 파멸시킨 소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방금 그에게 등을 돌렸다. 병실 안에는 다시 한번 절망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라가 떠난 VVIP 병실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했다. 화려한 가구와 첨단 의료 장비들이 내뿜는 차가운 빛이 오히려 스산함을 더했다. 강민주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다. 소녀가 남기고 간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활인원, 할아버지의 죽음, 피 냄새가 배어있는 돈,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계승해야 할 태하그룹이라는 제국이 실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일개 거지 소녀의 망상일 뿐이라고.
회사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의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소라의 그 깊고 슬픈 눈빛이,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을 온몸으로 겪어낸 자의 눈빛이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을 연결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나에게 와요. 다른 사람은 들일 필요 없으니 조용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자어간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준의 그림자이자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 김진우 실장이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문을 닫고 강민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최악은 넘겼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야. 강민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실장, 부탁할 게 있소. 이건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야. 나 개인의 일이니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해. 그의 심각한 표정에 김 실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린원이라는 곳에 대해 알아봐 주시오. 아마 10수년 전쯤에 사라진 작은 한의원일 거야. 태하그룹이 제약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강민주는 말하면서도 입안이 썼다. 자신의 손으로 회사의 치부를 파헤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다. 당시 태하가 진행했던 모든 인수합병 관련 자료, 특히 적대적 M&A나 시장 정리 작업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전부 찾아봐.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복구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면 그들의 현재 위치까지 파악해. 김진우 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CEO가 된 이후로 강민준이 이토록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과거의 일을 파헤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김 실장이 떠나자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병원장인 초의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국내 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고 강민준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최 박사는 강 회장의 차트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심장은 언제 다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응급처치로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는 강민준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아직 임상 단계에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기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이었다. 물론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초의 박사는 로비에서 있었던 소라의 일을 언급하며 그것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민간요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직 현대의학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과학과 이성을 내세운 현대의학이 위험하지만 유일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한 소녀가 그의 도덕성과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한편 김진우 실장은 태하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그곳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과거의 모든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수많은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제약사업부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이라는 제목의 낡은 파일을 찾아냈다. 파일 안에는 암호 같은 용어들로 가득했다. 경쟁업체 무력화 방안, 부정적 여론 조성 가이드라인, 자금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그곳에는 기업의 성장 신화가 아닌 약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활인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활인원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한 비과학적 민간요법 업체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자금과 인력, 동원된 언론사의 목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소라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니, 그녀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은 한 줌의 서류를 들고 강민준을 찾아갔다. 그는 말을 아꼈다. 서류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가 존경했던 아버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태하그룹의 성공 신화가 더러운 욕망과 비열한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이게 되었다. 하나는 김 실장이 가져온 태하그룹의 추악한 과거를 담은 진실의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 박사가 제시한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위험한 수술 동의서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거의 죄를 덮고 이성적인 현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의 결정에 아버지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의 무게까지 달려 있었다. 강민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하그룹의 과거가 담긴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보고서에 적힌 한 줄 한 줄의 문장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가시와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명성과 회사의 역사가 이토록 추악한 진실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의 분노는 명확한 대상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과오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인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김진우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활인원 사건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을 찾아내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제국의 내부를 정화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한편 태하그룹의 또 다른 권력의 축,
박성훈 전무의 사무실은 야망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강민준의 공간보다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병원장 최 박사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매끄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다. 최 원장. 수술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이사회 멤버들은 대부분 설득해 두었으니 강 대표만 구슬리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뱀의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 젊은 대표가 감상에 젖어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최 박사는 박 전무의 충실한 수족이었다. 그의 병원장 자리와 부는 모두 박 전무의 후원 덕분이었기에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었다. 박성훈에게 강태환 회장의 병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오랫동안 강씨 일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야망을 숨겨왔다. 만약 회장이 수술 중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경험 없는 젊은 CEO 강민주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이 회사를 장악한다는 것이 그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그는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수술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그의 정보망을 통해 강민준의 지시로 김 실장이 십수년 전의 자료들을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특히 활인원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박성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것은 그가 성공의 재단에 제물로 바쳤던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이름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로비에서 쓰러진 회장을 웬 거지 아이가 신묘한 기술로 살려냈다는 소문까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그 소녀를 VVIP 병실까지 데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박성훈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소녀가 활인원의 생존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증언할 살아있는 증거이자 자신의 계획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그의 불안은 김진우 실장의 다음 행보로 인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김 실장이 과거 활인원 사건 당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박성훈은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을 이용해 언론과 관련 인물들을 매수했다. 그 꼬리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던 과거의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 굳은 일을 처리해주는 자였다.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박성훈은 차갑게 말했다. 어린 여자아이다. 남루한 행사액을 하고 있지만 눈빛이 보통이 아닐 거야. 그 아이를 찾아.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그것은 살인교사나 다름없는 명령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목숨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둠의 그림자가 소라를 향해 서서히 손을 뻗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김 실장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활인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비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을 운용한 최종 책임자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박성훈 전무였다. 보고서에는 박성훈이 당시 제약사업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통의학계의 씨를 말리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성훈이 왜 그토록 위험한 수술을 밀어붙이는지, 왜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뒤로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었는지. 강민준의 온몸이 차가운 분노로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 이상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내부의 적에 대한 살의위에 가까운 증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진실 앞에서 고뇌하는 상속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적과 싸워야 하는 군주였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아버지의 목숨과 회사의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러나 이제는 거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 소녀. 소라까지도 지켜내야만 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박성훈이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지금부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의 작은 방 안에서 소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어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방의 작은 창문 밖,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조용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달동네의 골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낡은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새우산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소라의 작은 방에도 그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의서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절박했던 눈빛, 그리고 그가 짊어진 가문의 죄,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소라는 즉시 책에서 눈을 떼고 몸을 낮췄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동네 주민의 것이 아니었다. 목적을 가진 자들의 은밀하고 위협적인 발걸음이었다. 박성훈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조용히 아이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소라는 숨을 죽인 채 방구석에 있던 낡은 약자의 절구를 꽉 쥐었다. 그림자들이 낡은 대문 앞에 멈춰 서서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순간이었다. 골목 저편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해결사들의 당황한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차 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뛰쳐나와 해결사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 중심에는 냉철한 표정의 김진우 실장이 서 있었다. 무슨 볼일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태하그룹의 보호 아래 있소. 조용히 돌아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해결사들은 잠시 김 실장과 경호원들을 노려보다가 이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욕설을 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성훈의 창이 솔에게 닿기 직전 강민준의 방패가 먼저 그녀를 감싼 것이다. 김 실장은 소라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소라 양,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강민준 대표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소라의 눈이 보였다. 대표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방금 전의 습격은 김 실장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천 주머니를 챙겨 문을 열고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태하그룹의 소유가 아닌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찻집이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일부러 이런 장소를 선택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향이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소나무 숲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경호원도 없이 강민준이 홀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고뇌에 빠진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소라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이 담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박성훈의 범죄 행각과 활인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비열한 방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라 양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소.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지는 아직 알 수 없소. 하지만 그분 역시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 그리고 나 또한 태하그룹의 후계자로서 그 모든 과오를 방관하고 그 위에서 군림해 왔으니 가장 큰 죄인일지도 모르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한국 문화에서 그것은 가장 깊은 존경과 사죄를 의미하는 행위였다. 진심으로 사죄하오. 내 아버지와 태하그룹이 당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나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찻집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약속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태하그룹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활인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리고 박성훈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었다.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던 순간,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혼자 남아 세상을 떠돌아야 했던 지난 세월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의원은 병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네 앞의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의 소명이다. 그녀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원수의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는 것을.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할아버지의 유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강민준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소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묘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용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살린 후에 생각해 보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야 하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거대한 빚을 졌음을 깨달았다.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영혼에 빚을 졌다. 고맙소.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지금부터 소라 양의 안전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계산이 없었다. 진심이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맺어졌다. 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 앞에는 이제 박성훈이라는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세게 돌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별장이 위치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숲속.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이곳에 새로운 비밀 치료실이 마련되었다. 현대적인 병원의 차가움 대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전통 한옥이 그들의 새로운 성체가 되었다. 강태환 회장은 김진우 실장의 철저한 계획 아래 아무도 모르게 이곳으로 옮겨졌다. 별장 주변에는 강민준이 고용한 최고의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삼엄한 경비를 섰다. 소라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프로토콜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과 인간의 기운을 다루는 고대 의술의 향연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숲에서 이슬을 맞은 약초를 직접 채취했고 할아버지가 남긴 의서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약재를 다렸다. 한옥 전체에는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가득 찼다. 그녀의 작은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가느다란 침으로 막힌 혀를 뚫고 따뜻한 뜸으로 차가운 기운을 몰아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강 회장의 몸은 이미 현대의학의 독한 약물들로 인해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상태였다. 소라는 자신의 기퀴를 불어넣어 그의 생명력을 돋우는 위험한 시술까지 감행해야 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행군에 그녀의 작은 몸은 점점 야위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런 소라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를 믿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소라는 강 회장의 치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약재가 있다고 말했다.
100년에 한 번, 특정 조건에서만 자란다는 전설의 약초였다. 김진우 실장은 전국의 모든 약재상을 수소문한 끝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평생 약초를 캐온한 노인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즉시 헬기를 띄워 약초를 공수해왔다. 그 약초가 도착하자 소라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은 박성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 회장이 병원에서 사라지고 그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문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야망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강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날, 그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다. 박성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소라가 애타게 찾던 약초가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리고 김 실장보다 한 발 앞서 그 약초를 가진 노인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는 노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약초를 사들이는 동시에 외형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초를 진짜 약초인 것처럼 꾸며 남겨두었다. 김 실장이 가져간 것은 바로 그 가짜 약초였다. 그 독초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며칠의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환자의 내부를 파괴하는 무서운 물건이었다. 박성훈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부패한 언론인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쥐어주었다. 태하그룹 후계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미신에 빠져 수상한 아이에게 회장 목숨 맡겨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준비되었다. 또한 보건당국의 고위 관료를 매수하여 소라의 치료 행위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도록 손을 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독초가 약효를 발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소라는 정성껏 달인 마지막 약을 강 회장에게 올렸다. 모두의 얼굴에 기대감이 감돌았다. 이 약만 드시면 회장님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터였다. 강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입에 약을 흘려 넣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약을 삼킨 강 회장의 몸이 갑자기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커헉. 강 회장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청자색으로 변했고 생명유지 장치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소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완벽한 처방이었고 틀림없는 약재였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별장 밖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광한옥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와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아수라장이 된 방 안을 비췄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불법 의료행위 및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소. 경찰이 솔에게 다가와 그녀의 작은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려 했다. 기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강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다. 박성훈이 파놓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소라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소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강 회장에게 먹였던 약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 한 도약의 증거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별장을 둘러싼 사이렌 소리는 지옥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들이닥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번쩍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모두 한 곳, 핏기 가신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작은 소녀 소래개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약그릇은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박성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 어린 계집애는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될 것이고 강민주는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후계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리고 강태환은 곧 저 세상 사람이 되겠지. 태하그룹의 왕좌는 이제 그의 것이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 형사가 솔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순간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던 강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이나 혼란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잠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기자들의 카메라와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형사님? 당신들이 잡아야 할 진짜 범인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강 대표님,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려는 겁니까? 증거는 명백합니다. 강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것은 경멸과 자신감이 뒤섞인 냉소였다. 증거라고요. 당신들이 본 것은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쪽 방의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가 바라보는 문을 쳐다보았다. 저 문 너머에는 죽어가고 있는 강태환 회장이 있을 터였다. 삐걱.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병색이 완연한 환자가 아니었다. 비록 조금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예전의 위엄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전설,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불을 뿜는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었고 경찰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성훈의 사무실에서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사실 소라는 독초의 기운을 감지하자마자 즉시 해독 처방에 들어갔었다. 그것은 이 활인원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전의 해독술이었다.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민준의 의료팀이 투입되어 그녀의 처방을 도왔다. 박성훈의 함정은 완벽했지만 그는 소라의 실력과 강민준의 치밀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그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환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세상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태하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 목숨까지 위협한 파렴치한 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박성훈이 어떻게 약초를 바꿔치기 했는지, 어떻게 언론과 공권력을 매수하여 이 모든 함정을 팠는지를 폭로했다. 증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현장에 있던 박성훈의 하수인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등장한 김진우 실장에 의해 묻혔다. 김 실장은 형사와 기자들 앞에 서류 다발과 USB를 내밀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성훈이 독초를 구하기 위해 해결사와 접촉한 내역, 언론인과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그 아이를 처리해 라고 명령하는 박성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것은 10수년 전 박성훈이 직접 결제한 활인원 파괴 공작의 원본 보고서였다. 그의 추악한 과거와 탐욕스러운 현재가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는 자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범죄에 이용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무정의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본부 즉시 박성훈 전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혐의는 살인미수, 뇌물공여, 증거조작, 그리고 과실치사다. 장면이 바뀌어 태하그룹 본사, 박성훈의 사무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야망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뒤를 따라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췄다. 한때 태하그룹의 2인자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 나갔다. 다시 한옥별장. 모든 혼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태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라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강인한 존재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성훈 전무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그는 물론 그에게 뇌물을 받고 협력했던 언론인과 관료들까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태하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세상은 태하그룹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변화에 싹이 트고 있었다.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태하그룹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저질렀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활인원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또한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보는 냉소적이었던 대중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소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달동네의 작은 방에서 외롭게 지내지 않았다. 강태환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친손녀처럼 아끼며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소라는 그 부와 안락함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할아버지의 의서를 탐독하고 자신의 의술을 더욱 연마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나이를 뛰어넘는 기품과 지혜가 느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민주는 소라를 데리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는 태하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발표를 했다. 오늘 저희 태하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인류의 건강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 활인원 전통의학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그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사라져가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대 과학과 접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왜곡되거나 억압받았던 수많은 민간 비방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다시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박성훈과 같은 자들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주는 소라를 데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으로 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거대한 부지가 펼쳐져 있었다. 부지 중앙에는 건축 모형과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지어질 활인원 재단의 본원이자 연구소의 모습이었다. 전통 한옥의 우아한 곡선과 현대 건축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건축물이었다. 이곳이 앞으로 소라 양이 이끌어갈 곳이요.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환자들이 차별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할아버님께서 꿈꾸셨던 진정한 의미의 활인원을 이곳에 다시 세우고 싶소. 그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소래계 연구소의 구석구석을 설명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구동, 희귀 약초를 재배할 거대한 식물원, 그리고 전 세계의 의학자들이 모여 토론할 컨퍼런스 홀까지. 소라는 말없이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의 언덕 아래로 펼쳐진 한강의 윤슬과 미래의 연구소의 모습이 함께 담겼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던 외로운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대한 희망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신뢰 어린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소라 역시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였다.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지어질 연구소의 부지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연대로 변해 있었다. 웬 거지 아이냐며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소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거대한 기업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